일단 좋네요. 그 DH 아너힐스. 이거 제가 처음으로 조식 서비스를 또 조식 서비스 아니고 중식 서비스죠. 네. 받고 커피 마시면서 이게 뷰가 와 이런데 아침에 밥 먹고 올라와서 커피 마시고 뷰 보면은 네. 장수할 것 같아. 와 좋네요. 밖에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 때 엄청 흥분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안 좋은 글도 많이 올리고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었는데 그 선거할 때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심지어 선거 직전에 제가 제 단톡방에서 차단이 됐어요. 응? 본인 단톡방에서 차단이 내가 내보내기 당했어. 당장인데요? 카카오톡에서 그게 왔어. 한 달간 정지한다고. 누가 신고한 거예요? 그쵸. 한 달 기간이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단톡방인데 제가 그 말을 못하고 보기만 되는 거야. 와. 그렇게까지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냉정을 찾았죠. 욕을 안 하고 대응하는 걸로. 어차피 내가 뭐 흥분해봐야 내 감정 소비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기로 했고, 일단 지금 가능성으로 보면은 이제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민주당이 생각하는 스케줄대로 간다면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최종 판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지연 전술을 쓸 거고, 그 공시송달하면 안 받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지금 하고 있거든. 할 거고, 그 사이에 탄핵이 인용되는 거죠. 그렇죠. 인용이 되고, 그리고 인용되고 나면 60일 내에 선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3일에 탄핵이 되고 5월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거든요. 6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빠르게 쫙 되면.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 많아. 좌파들 이야기만 나오지만 우파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되게 말이 많거든요. 기각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6개월 정도 뒤에는 이제 민주당의 생각대로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국민의힘 쪽은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지금 분열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대1로부터도 승산이 없는데 이제 나도 나가겠다. 얘도 나가고 이제 한 3-4명 나갈 것 같잖아. 네. 그러면 이제 거의 확률이 높다고 봐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건가요? 지금 뭐 헌재에서도 뭐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뭐 전혀 없어진 건 아니니까, 또 저는 또 한편으로는 또 아직 뭐 모른다고 보는 견해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랑 그다음에 최고의 시나리오를 이제 같이 검토를 해보고 그 안에서 이제 대응 전략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과연 그러면 또다시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문재인 시즌2로 해서 이제 부동산을 또 억압하는 정책을 펼칠 게 아니냐. 이게 사실은 이제 또 최악의 시나리오일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좀 예전보다는 좀 달라지는 게 지금 일반인들도 그렇고 부동산 유튜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것 같아요. 한번 당해봤으니까, 한번 당해보니까 이제 또 당하려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 전에는 사실 이런 게 없었잖아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한번 당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 되게 민감해서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좀 목소리를 내시는 이제 부동산 유튜버들도 많아지신 것 같고, 댓글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 인정을 많이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그나마 좀 고무적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 편이고요. 진짜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오고 문재인 시즌 2를 만약에 한다, 그 부동산 정책을 하면은 저는 단기적으로 또 부동산 가격이 좀 자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자극을 받아서 가격이 또 비이성적으로 좀 오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거에 너무 좋아하실 게 없는 게, 그 오른 만큼 또 세금으로 다 두들겨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만약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했을 때 오히려 이게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매도 타이밍이 돼서 세금으로 때려 맞기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세금으로 뜯기 전에 퇴로를 차단하고 때리지 않을까요? 양도세 90%.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원인이 있어야 이제 제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지만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는데 무조건 이제 제재를 때린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를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유주택자가 56%, 무주택자가 43%, 근데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옛날의 논리를 보면 안 되는 게, 문재인도 다주택자를 때린 게 다주택자는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때려도 이 사람 15%를 빼고 나면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1주택자 위주로 무주택이나 1주택 위주로 가면 가구 다주택자를 갈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나는 그게라고 생각 안 하고 네. 그러거나 말거나 부동산이 오르면 결국 또 마녀 사냥이 시작될 거다. 아, 그쵸. 똑같은 이야기죠. 네. 마녀 사냥이 시작될 거다. 그거를 이제 떠넘기려고 할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거고. 그래서 일단은 내 생각인데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는 선으로 볼 거다. 선으로 볼 거다. 그래야 정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갈구기 시작할 거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옛날하고 다른 게 지금 가격이 서울 말고 오르는 데가 있냐. 지방은 너무 힘든데 이걸 또 그대로 둘 거냐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그 시점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 시점은 이제 불처럼 타오르기 직전이었고 이미 오르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부의 정책이나 뭐 이런 거, 뭐 정부가 정책을 하고 뭐 정책을 누르고 그 다음에 금리를 조절하고 이런 게 보합일 때는 세 보여요. 근데 방향이 완전히 오르는 거나 완전히 내리는 방향으로 잡으면 뭘 해도 안 통해요. 봤잖아요. 시장의 힘이 세면 하락이든 상승이든 세면 정부가 정책을 하고 금리를 해도 그게 안 먹힌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정권 때 봤잖아요. 그죠? 뭘 해도 안 먹겠어.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2025년, 6년, 7년, 8년 집값이 불처럼 오르면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전가시키긴 하겠지만 정부가 뭘 해도 오르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무주택이나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거다라는 거죠. 다주택자들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죠.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네. 이재명 대표의 그 기본소득 관련의 이게 복지 포퓰리즘이잖아요. 사실 이제 돈을 뿌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 소득주도 성장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복지 포퓰리즘으로 돈을 이제 뿌려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또 이제 물가를 자극하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집값이 또 급등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급등하게 되면 또 제재를 또 할 거고, 근데 그 제재가 이상한 정책들로 인해서 또 왜곡이 돼서 오히려 또 이상한 풍선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이제 한번 우리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고,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굉장히 또 굉장히 이런 복지 포퓰리즘을 되게 좋아하시고 이미 기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이런 게 진짜 실행이 된다면 조금 이제 더 집값이 좀 자극할 우려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뭐 돈을 뿌리려면 뭐 돈을 땡겨오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국토 보유세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갖고 빚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들의 돈 150을 뜯어갖고 현 세대에 100만 원을 주는 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게 국토 보유세인데, 네. 그럼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뜯는데 이게 이제 이중과세란 말이에요. 종부세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도 내고 있고, 국토 보유세까지 내야 된다 그러면. 종부세는 없앤다고 합니다. 종부세? 뭐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국토 보유세를 거두려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공재다. 라는 걸 바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위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헌법을 바꿔야 돼요. 국토 보유세를 하려고 그러면. 헌법을 바꾸려고 그러면 이제 3분의 2,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08석이잖아, 지금 현재.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그걸 이제 바꾸려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야 되고, 동의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를 또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국민투표 해야 돼. 헌법 바꾸면 무조건 국민투표예요. 그렇게 과정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게 스위스에서도 도전 한번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들이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이런 거죠.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월세가 점점 비중이 커질 거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월세가 괜찮다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월세로 전환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국토 보유세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비용의 증가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곤이 형이 우리 집에 새로 월세로 살아. 100만 원 내고 있어. 100만 원 내고 있는데 국토 보유세를 한 달에 50씩 끊는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그러면 나는 이거 임차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 150으로 올릴 거야. 왜? 100만 원 받으려면 내가 150으로 올릴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 사람도 불만이 없어. 왜냐? 10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나한테 50을 뜯어갖고 이 사람한테 50을 주니까 150을 또 낼 거라고. 결국에는 이제 그게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50만 원 받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50만 원 받는 게 그대로도 비용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 생기는 거고 사회적인 비용만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는 거거든.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보통의 이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생각인데 대부분 이제 이런 생각을 못 하고 당장 내 수중에 뭐 50만 원, 100만 원이 그렇지. 매달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지지하고 이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요새 월세 엄청나게 오른 거 많이 아실 거예요. 체감하는 월세가. 그래서 예전에 뭐 코로나 때 뭐 지원금 받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 오른 월세가 더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게 이제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보면은 요번에 그 전세 무한갱신도 밝혔듯이 계속 이런 거를 뭐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눈치 보면서 간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우리나라를 약간 사회주의식으로, 경제를 사회주의식으로 좀 만들려고 미리 포석을 좀 까는 게 좀 약간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민주 국가고 또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인데 자꾸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좋은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선동을 하는 게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 이재명이 사회주의자라고 생각 안 하고요. 네. 이재명 씨는 그냥 자기가 이익이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진짜 찐 사회주의자는 조국 씨. 조국 그렇죠. 씨. 근데 이제 그 공약들을 보니까, 이재명 공약들을 보니까 뭐 거의 뭐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무상 복지라든가 기본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구토보유세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 사회주의 쪽인 정책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전에 했던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뭐 비슷한 맥락인 거고, 다 이제 그런 거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조국이나 뭐 이런 쪽은 더 심하고요, 사실. 더 심하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쪽은 좀 사회주의 쪽이 좀 굉장히 강하다, 정책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조국하고 은수미, 뭐 김문수,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왜 산호맹이었잖아 원래. 그 사람들은 그쵸.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원래 대놓고 얘기하는 그치. 거니까. 민주당은 그냥 표퓰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도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근데 그게 이제 돈을 25만 원 준다 그러면 찍어주고 하니까 네. 나라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표만을 얻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라를 망치는 거죠, 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흥분을 하면 안 되고 냉정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내가 빵 정지되고 조금 많이 각성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냐? 민주당이 이 정권을 잡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냐? 또는 국민의힘이 이 정권을 잡는 걸 막을 수가 있냐? 생각해보자는 거지. 양쪽에서 다 생각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됐을 때, 국민의힘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됐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그냥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통 뭐 얘기를 안 하고, 그 민주당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국토보유세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이 되더라도 문재인이 실각을 한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는 거는 막고 싶을 테지만 사실 이 분위기면 부동산이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때릴 건데 1주택까지 때리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죠. 그 네, 퍼센테이지를 맞아요. 보면 분명히 2주택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네. 예전처럼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는 것보다는 1주택이나 일시적 1조 2주택 포지션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세를 많이 놓으신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10억짜리를 5억 전세를 놨는데 이분들은 그 월세로 돌리려면 전세가 오르면 5억에 10만 원 이렇게 해서는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을 거라고, 현금 흐름이. 근데 아예 월세로 놓은 사람들은 사실 공실로 비워놔도 뭐 조금 손해보지만 자기가 원하는 가격 받을 때까지 버티면 되거든. 돈 빼줘야 되는 건 별로 없잖아요. 월세 가격에 비용으로 증가할 수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다주택자하고 갭투자를 많이 해놓은 다주택자하고 이게 정책의 강도가 다를 거라는 거죠. 맞아요. 크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누차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갭 투자는 이제 끝났다라는 식으로 오리엔티브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고, 또 갭 투자를 이제 여러 채 하는 게 굉장히 좀 리스크한 면이 있고 예전 트렌드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현실화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월세를 받으면 사실은 좀 부담이 덜해요. 왜냐면 역전세가 날 일도 없고, 그다음에 또 임차료를 또 세입자한테 전가시킬 부분도 있는데, 이제 전세는 이제 그 기간이 또 2년, 4년으로 이제 길다 보니까, 왜냐면 월세는 1년 단위로도 계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2년, 4년 길다 보니까 그걸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기간도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역전세 우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전세를 끼고 이제 하시는 여러 다주택자들은 좀 빨리 좀 정리하시는 게 답인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나마 이제 개인은 이제 공시지가가 이제 9억이라는, 인당 9억이기 때문에 종부세에 좀 약간 이제 좀 약간 방어막이 있는 거예요. 방어막이. 버퍼가.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 사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법인으로 갖고 있었던 분들이 종부세를 꽤 많이 내셨거든요. 뭐 한 1억이 내신 분들 많이 계셨고,
근데 이제 그게 또 현실화되면은 법인으로 갖고 있는 것들도 이제 종부세가 많이 나오고 그게 뭐 종부세든 국토보유세든 이름은 바뀌겠지만 법인은 이제 또 그런 범퍼가 없기 때문에 또 종부세 많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 갖고 계신 분들도 조금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야 될 타이밍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법인 갖고 계신 분들도 빨리 좀 처분을 하시는 것도 맞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미 법인도 이제 세율이 올라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또 올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갭 투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하는 사람들이 네. 잠시 쉬어가는 코스로 그렇죠. 그 정도로 네.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 이번 그 하락 이후에는 컨셉을 실수요자 위주로 잡았던 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전성시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집 하나 있는데 막 또 뭐 하나 더 사보려는데 이런 분들은 크게 걱정할 게 없지 않나?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오히려 더 사야 되지 않아 지금? 네네 기회가 될 그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무주택이면 더 사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 2주택까지는 선이고 이제 다주택은 계속 두드러 맞을 거예요. 근데 두드러 맞을 건데 맷집이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2주택까지는 괜찮아요? 2주택까지는 선이죠 선. 아, 선이에요?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2주택까지니까. 왜냐면 2주택 중에서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있으니 그것까지 이제 뭐 정부에서 뭐 막는다고 하면은 이제 워낙 반발이 워낙 클 거고 또 이제 대부분 1주택자들은 이제 또 불만이 있는 거죠. 왜 나는 뭐 그냥 평생 내가 살았는데 왜 나까지한테 건드리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불만이 또 표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좀 고쳐서 좀 다른 정책을 내놓거나 좀 정교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올바른 정책을 내면 좋은데 요번에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사실 무한갱신법이 어쨌든 법안이 통과는 안 됐지만 어쨌든 입안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보고도 정책 입안자들이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았구나, 못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그런 법이 그 한 명도 아니죠. 여러 명이 민주당 포함해서 여러 명의 그거를 추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네. 예,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그 경험을 했는데도 또 한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요번에 그 탄핵 정국에서 좀 정신 없을 때 법안 올린 것 같은 측면도 있어서 좀 약간 간보기신 것 같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로 이게 그 올바른 정책을 내놔서 우리나라 부동산의 안정이라든가 좋아지게끔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는 우리나라는 진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네. 왜 너네는 그렇게 불만이야? 나는 그거 보고 네. 이제 약간 좀 생각이 달랐던 게 일단 그게 발의가 됐다는 네. 것 자체가 네. 이제 좀 웃겼는데 네. 그걸 발의한 사람이 민주당이 아니고 진보 쪽이죠. 네네. 사실 민주당은 진보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진보에서 그 발의했는데 그거를 이제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민주당 동의를 한 많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발의를 하려면 이제 네. 국회의원이 네. 국회의원이 10명이 넘어야 되는데 그 진보 네. 쪽은 5명밖에 안 되니까 네네. 민주당 쪽에서 5명을 얹어가지고 그 네. 발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쪽에서도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민주당은 중도 보수야. 저는 중도 그렇게 보수요? 보고요. 그렇게 보고 이 진보당은 진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발의를 하긴 했는데 네.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이 진보 쪽에서는 확실히 사회주의로 만들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고 네. 이 사람들은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열성 팬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열성 팬 가지고는 안 되잖아. 끝까지 좀 들어봐. 네.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게 발의가 나왔다는 것 자체에서 나는 엄청 흥분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폐기가 됐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일단 그게 나오니까 3만 개가 넘는 반대가 올라왔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일단 그게 네.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진 점이다. 그런 거고. 그리고 그러자 민주당 쪽에서 5명이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발의가 되고 나면은 반 이상이 철회를 해야 철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5명이 민주당이 빠지면서 이게 자동 폐기가 네.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은 진짜 자기들이 사회주의를 만들려면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반대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두 가지가 저는 이게 관심이었다는 거죠. 일단 반대가 많이 달렸다는 거,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국민들이. 그리고 민주당도 표 때문에 생각했지만 이렇게 반대가 많이 나오니까 빼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약간 옛날하고 다르다 생각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더라도 옛날처럼은 정책이 빡세게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계속 이제 그 간보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니까 이제 계속 이제 간보기를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간보기에서 요것도 넣어보고 그쵸. 저것도 넣어보고. 근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민주당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자유주의보다는 사회주의 쪽을 더 이쪽 추구하는 쪽이 훨씬 더 저는 이쪽으로 더 많이 갔다고 봐요. 최근에 또 법안 통과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문회, 그러니까 기업들 청문회에서 이제 불러서 기업 비밀도 대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업들이 와서 청문회에서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면은 그거를 또 듣고 중국 스파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 스파이들을 또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건데 또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마무세님은 생각보다 이렇게 막 거칠게 몰아붙일 것 같지는 않다고 그치. 보시는 네. 거고, 대표님은 뭐 여전히 뭐 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러니까 왜냐면 힘이 생기니 왜냐면 지금은 힘을 쓸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야당이 지금 이미 과반을 넘어섰고 이번에 입법 독주를 하는 것도 장난 아닌 거예요, 사실은. 독재식으로 지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힘이 생기면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막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뭐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그거죠. 네. 지난 정권처럼 국회도 과반 넘고 대통령도 그러니까 블루 수입이죠. 블루 수입. 블루 수입이나 뭐 레드 수입은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호 견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과반도 150을 넘으면 180을 넘어가 보니까 이제 맞아요. 뭐든지 발의할 수 있고 네. 만약에 이쪽에서 대통령 행정부에서 거부를 안 하면 지난 정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근데 이번에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이번에 또 거부권 만약에 총리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 거부권 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반협박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반협박을.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지. 완전히 이제 그 상권 분립을 이제 국회가 다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지, 분위기에.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실언이죠, 거의. 이게 이제 오만이죠. 간입해갖고 나온 거지. 거의 지금 대통령 된 것 같던데. 그러니까. 하는 행동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계속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0대 150이어 봐봐. 의회부터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다수당이 되면 또 행정부라도 반대쪽이 있으면 뭔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거부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예 뭐 거부권 행사하는 거마저도 이제 탄핵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만약에 또 블루 수입이 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무한갱신이라든지 그 무슨 위원회가 만들어가지고 전월세 가격을 정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는 민주당의 당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당론으로 안 하고 이제 소수 의견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니까 얘네들이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 민주당이 실각한 이유를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또 의외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현재로서는. 지지율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이재명 대표는 부동산을 잘 알아. 부동산을 잘 안다고. 잘 안다고요? 백현동도 개발해봤고 다 해봤잖아. 종상향이 이런 것도 다 잘 알고 있잖아. 대장동도 해보고. 그리고 구성남을 재개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의외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옛날하고 사람이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 있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 그 순회동 집을 아직 안 퍼졌으니까. 그리고 재건축에 선도 지고 동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주택하고 중대형은 안 괴롭힐 것 같지 않아?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재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정비 사업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시더라고요. 야, 내가 갖고 있는 거 재개발, 내가 갖고 있는 재건축, 분당, 일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그거는 이미 답이 정해졌잖아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민주당이 안 도와주면 발의가 통과가 안 됐을 건데, 일단 발의하는 것부터 14명인가 발의를 했어요. 법안이 14개가 들어와서 통합심의를 했단 말이야. 그 중에 반 이상이 민주당이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거죠. 왜냐? 서울 지도를 놓고 보면은 그 빨간색이 당선된 데에는 강남 3구로 몰려 있고, 그 외에는 다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중층 아파트가 많거든. 파란색 지역에 노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 1기 신도시는 특히 이제 그 민주당이 텃밭이란 말입니다. 분당 빼고는 민주당이 텃밭이고, 분당도 거의 먹을 뻔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건 사업은 재건축이야.
그래서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예전에 뭐 지역 감정이니 뭐니 이런 걸로는 도저히 잽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도권을 먹어야 되고, 수도권을 먹으려면 빈부의 격차라는 이슈를 가지고 나와야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고, 자기 표밭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중층, 일기 신도시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이런 데가 재건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법을 진짜 처음으로 합의해가지고 둘이서 일사분란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은 앞으로도 그 중단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근데 거지. 아파트 새로 들어오면 보수화되지 않을까요? 네, 뭐 이미, 그럴 수 있죠. 근데 분당 자체가 이게 보수, 그러니까 이미 그 우파 쪽이 많아서 분당 자체 지역구 자체가 우파 쪽이 좀 강한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새 아파트 들어오면 더 우파 쪽으로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 이제 기사를 봤는데 재건축 분담금이 한 5, 6억 정도 나오니까 추산해 보니까 분당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약간 좀 황당해한다는 표정이 있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선도지구 할 때는 사실 분담금 이런 것까지는 이제 미처 설명을 다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도지구 먼저 하는 게 먼저니까 일단 먼저 하자. 근데 막상 이제 했는데. 분담금이나 이런 걸 한번 추산을 해보니까 이제 한 5, 6억 정도 분당임에도 불구하고 5, 6억 정도 드니까 이제 노인분들도 계실 거고 그 정도의 자산이 없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멋모로 일단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분담금이 많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부터 또 그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이건 또 언제든지 또 바뀔 수가 있는 본인한테 유리하게 바뀔 수가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적인 공약사항이 기본주택이니까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 분당이 또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주택 100만 호를 분당 선도지구에 30% 깔아? 30%, 40% 비율을 높여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요? 사업성 안 나오더라도 뭐 하겠다. 하면 하는 단자니까 하기 때문에 양재마을부터 깔아. 아니 뭐 진짜 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예전부터는 조금 부정적이고 봤었다. 저는 부정적 분당을 여기는 갈 길 갈 거다.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시행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렇게 많이 뺏어가면은 분명히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지지 기반이 약해진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아니 그리고 분당만 그렇게 뺏고 평촌은 안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대통령이 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그 대통령 되기 전하고 되기 후가 정책이 완전히 달라요.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강력하게 또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여서. 그 나는 그 100만 원은 네. 그냥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100만 원으로 하려면 네. 흔히 그 기본주택 네. 신도시를 지정해야 가능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희생양이 이제 의외로 이제 선도지구가 근데 분당 사람들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내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래서 그러면 내 이야기는 네. 이게 이걸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분당만 이야기해서 그런데 사실 분당을 더 잘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민주당이 팍빙이었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급이 나왔는데도 팍빙이었잖아요. 그렇죠. 윤은혜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조금만 더 하면 민주당의 텃밭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니네 분담금을 1억 더 내더라도 기본주택으로 뺏어갈게라고 하면 거기는 이제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계속 간보겠죠. 이 정도 한 10% 해볼까? 20% 해볼까? 30% 해볼까? 33, 너무 강도가 세네. 나한테 좀 약간 반발을 하네. 그러면서 25% 해야겠다. 계속 간보는 식으로 해서라도 기본주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그럼 26% 평균으로 했는데 야 기본주택을 내가 해야 되니까 뭐 100만 원 아니더라도 뭐 반만 해도 잘하는 거니까 솔직히 50만 원부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뭐 윤석열 260만 원 해갖고 지금 뭐 몇만 원 했다고. 그렇잖아. 3분의 1만 해도 잘하는 거고 3분의 1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10만 원만 한다고 해도 뺏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알 거야. 용적률을 더 올려줘야 된다는 거를. 뭐 그렇게 될 그래서 수도 있죠. 내 생각은 오히려 초고밀화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평촌이나 일산은 더 초초고밀화를 해야지 될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그 감정평가법인에서 이미 추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 평균 용적률로 추산을 한 건데 그래도 분당은 평균이 1, 2억이고 문제는 일산이나 평촌 빼고 삼본 그다음에 중동이에요. 이쪽은 5억씩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더 올려줘야 되는 거야. 오히려 중요한 거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진행을 시키고 자기 찐 텃밭을 이렇게 하려면 분담금을 줄여야 되잖아. 그래서 초고밀화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정책 위반자들이 일단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신경 안 써요, 사실. 크게 신경 안 쓰고
그 뭐 오르거나 그냥 밀어붙여 그냥 니네 근데 알아서 다행인 해. 건 지선하고 총선이 그러니까. 3, 4년 있었어요. 사단이 있어서. 근데 대통령은 사실 뭐 신경 안 쓰는데 네. 그 지역구라든지 그 도지사들은 신경을 많이 쓰잖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 말은 되긴 될 거예요. 되긴 되는데 솔직히 음마만 하더라도 뭐 한 20년 전부터 뭐 얘기 나왔었거든요, 재건축. 근데 계속 안 되고 하다가 뭐 최근에 조금 이제 속도 붙는 거고 뭐 나머지 단지들도 상당히 뭐 어떻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분당과 선도지구 같은 경우 선도지구긴 하지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주민들의 갈등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상가 권리금은 또 어떻게 책정을 해줄 거며 또 이주하면 이주 수요를 어떻게 할 거며 그게 사실은 2030년까지 뭐 완공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그건 뭐 누구나 봐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이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갈등이 증폭이 되면은 세입자의 갈등, 그 다음에 이주 수요는 어떻게 할 거며, 뭐 이런 것부터 이제 증폭이 되고 또 추가 분담금 생각보다 많네. 그 다음에 재건축 추가 이익 환수도 지금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거 원래 법안해서 없어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 거잖아요. 이번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추가 이익 환수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더 수익이 더 줄어드니까 더 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되긴 될 건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계속 그 선거가 있고 하니까 계속 희망 고문을 할 거예요. 희망 고문. 뭐 해주겠다. 그게 언제 그랬냐면 예전에 뉴타운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도 1차 뉴타운, 2차 뉴타운, 3차 뉴타운 있었어요. 서울. 근데 막 그때 선거 때 막 그러고 나서 어느새 그 지선 쫙 끝나고 나서 입싹 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경기도 뉴타운 같은 데는 뭐 지정됐다가 다시 해제된 데도 많아요. 서울도 물론 그런 데도 있고 해제된 지역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이 믿지 않는 편이에요. 경기도도 뉴타운이 많았습니까? 많았죠. 그 당시에? 경기도. 전국에 맞아, 전국에. 유행처럼 번졌지. 그때는 막 엄청나게. 그 정치인들이 뭐 공약사항 보면은 다 뉴타운이에요, 뉴타운. 그때 아시잖아요. 그거 알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 이명박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뉴타운 지정하고 그걸로 인기 끌고 버스 중앙차선 하면서 대통령이 된 걸 봤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로열로드야, 사실은. 서울시장 하면서 잘해가지고 대통령을 가거나 경기도지사 해가지고 대통령을 가는 게 사실은 사실상의 로열로드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봐봐요. 다 보면 그렇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고 박근혜도 있었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그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해제도 많이 됐고 진행도 지지부진했어요. 네네. 근데 똑같은 법인데 중앙정부는 똑같은데 법도 똑같은데 대구나 부산은 엄청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지금 물량이 터져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니야. 금리도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자체장의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자체장이랑 그 지역구 국회의원.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지역의 법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지자체장이 되게 중요하고 도시계획의 권한도 지자체장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입주 물량이 없었던 거는 박원순 시장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갖고 있던 걸 박원순 시장이 해제했어, 나도. 그랬거든. 동의서도 대신 받아줬단 말이야, 원래. 반 이상 동의 받아야 되잖아. 그거 대신 받아줬다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은 지방정부가 더 이렇게 힘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추가로 정치인들이 이걸 이제 선도지구를 지정했잖아요. 그리고 30년, 뭐 2027년까지 착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정치적인 건데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명박도 미아기름 뉴타운이라든지 일기 뉴타운 중에 많은 센트라스 그쪽은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했어. 그래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도지구는 반드시 착공까지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다못해 관리처분 인가까지 한두 개라도 보내긴 보낼 거야.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거거든. 그거를 이제 내가 이거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분당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안철수는 내가 했다. 김동연도 내가 했다. 이럴 거란 말이야. 그 타이틀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관해서 근데 최대한 땡겨줘야 되거든요. 그 아시겠지만 뭐 영양평가, 환경 영양평가 할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고 이런 것도 해주면 되거든. 왜냐하면 저기 방배 신동아 아파트가 조합 수립되고 2년 만에 관리처분이 났거든요. 거기는 뭐 선도지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가능은 해. 행정 절차는 가능은 한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 문제거든. 그럼 주민들이 동의 안 하는 이유는 5억 내라 그러고 6억 내라 그러기 때문이니까 알아서 용적률도 올려준 거란 말이야.
그럼 선도직은 더 많이 올려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맞춰줄 건데 혹시 자기들이 열심히 땡겨가지고 선거 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라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땡기는데 주민들이 안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의율을 100점을 60점을 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 이게 대표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되고 맞아. 뭐 문제 엄청 많아. 내가 봐도 안 돼. 언제 될지 몰라. 언제 될지 몰라. 근데 최소한 한두 개는 계획대로가 아니더라도 꼭 그것도 27년이 대통령 선거 예정대로 대통령 선거하고 또 지선이랑 섞여 있을 때 그때 딱 맞췄잖아요. 되게 정치적인데 민주당도 동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두 개는 반드시 할 거고 그리고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릴 거니까 그 일기 신도시에 들어갈 거면 가능하면 분당이나 평촌만 하시고 거기에 안 되더라도 10년, 20년 버틸 수 있는 분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폭락론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도지구 떨어진 데가 너무 많으니까 선도지구 떨어지면 매물이 막 급증하면서 폭락할 거다. 아까 폭락할 가능성이 있죠. 막 이런 사람 있잖아. 그 있잖아. 떨어졌냐고. 된 데는 오르고 그 신망명은 나오지도 않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그냥 팔고 갈 데도 없고 팔 생각도 별로 없는 거야. 옛날에 3천만 원에 분양받아서 그냥 그런 거야. 어쨌든 그래서 저는 다 동의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 평촌이나 분당 정도에서 그냥 애들 키우면서 10년, 15년 버틸 수 있는 분들한테는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구나 이런 데는 재건축은 이제 당연히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선도지구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현재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한 정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정권이 바뀌면 이거는 이제 지자체보다는 이제 국토교통부라든가 이제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인데 이게 만약에 또 잘 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이 치적이 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걸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 3기 신도시 발표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정권이 바뀐 이유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먼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지금 지지부진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 예전 정부가 추진했던 거를 사실은 잘 되면은 자기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그 정치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안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런 좀 안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상관없이. 왜냐면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민주당 바뀌면서 뉴타운 정책도 다 백지화되고 보금자리 정책도 사실 다 엎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썼던 정책들은 다 없어지고 자기네들이 만든 정책이 최고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현 정권에서 밀고 있는 선도지구,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이 과연 계속 유지가 될까는 또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거는 내가 좀 생각이 다른 게 그 사실 선도지구나 이거는 원희룡이 국토부에서 띄운 공이라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그 지역구나 도지사들도 보니까 그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동조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생각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도시 계획이라는 게 승인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지자체에 다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찍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원희룡이 공을 띄우면서 이제 국토부 쪽에 힘을 많이 집어넣는 쪽으로 이제 바꿔놓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의견을 계속 반영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라는 애들을 국토부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설명도 시키고 막 이런 거잖아. 그런데 앞으로도 그게 계속 될까 안 될까는 모르겠지만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했네 안 했네 이런 이슈라기보다는 저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김동연도 가만히 있겠어요? 분당이는 워낙 입지가 좋고 또 학군도 좋고 이제 그러니까. 기분도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좀 다만 이제 재건축이 생각보다 조금 좀 지지부진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럼요. 네,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물론 왕 선생님 말씀도 맞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잘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죠. 뭐. 저도 최 대표님 이야기에 동의하고 대부분은 안 될 거야. 지지부진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 신도시면 다른 동네에 비해서 시장 수익률보다는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재건축만 되면 사실 그만한 입지가 사실 없죠. 그만한 입지가 없기 때문에 되기만 하면 이제 좋은데 과연 그게 언제가 될 건지는 사실은 뭐 캐치션 마크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이제 실거주 10년 이상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네. 최고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요? 지금이라도 실거주면 들어가면 사는 게 좋지. 애기들 키우기는 그만한 가성비 있는 데가 평촌이라든지 분당 같은 가성비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추가 지정 해줄까요? 추가 지정. 추가 지정 이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동의율 높은데 순환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 추가 지정을 안 한다는 게 이제 아마 공무원들이 너무 뜯겨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공무원들이
추가 지정 안 하는 걸로 하자 그래갖고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이제 정치인은 아니잖아. 옛날 정치인 국토부 장관처럼 자기 욕심에 막 밀어붙이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뭐 야당 대표님 집도 손도지고 됐고 국토부 장관님 집도 손도지고 된 거는 좀 아이러니하죠. 윤석열이 갔던 데는 안 됐고. 그걸 이렇게 모든 걸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게? 대표님 분당 사요? 저는 좀 반대긴 해요. 그거 말고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뭐 분당 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서울 쪽 재건축도 지금 빠르는 그렇지. 것도 있잖아요. 예, 오히려 이제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봐요. 서울 재건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분당이나 평촌에 애기들 키우면서 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일단 들어가서 버티시는 정도로는 괜찮고 만약에 이게 투자로 생각하신다면 이제 후기 재건축, 중건축 재개발을 해야지. 그렇죠. 서울에 있는 네. 거 당연히 그거 해야지. 여기도 있잖아. 저 차이 그 무슨 아파트야? 여기 앞 개포동에 그런 거 후기들 있잖아. 네네. 그런 것처럼. 맞아요. 그리고 재개발도 이주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빼박이잖아요. 정권 바뀐다고 이게 멈추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하시면 돼요. 그런 거 하시면 되는데 네. 실거주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실거주가 안 되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고려하시면 아마 돼요.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학군이나 이런 게 이제 워낙 그치. 좋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 보고 하시는 분들은 뭐 실거주 민주 하시는 거 저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서울 쪽에 더 낫지 않냐고 하는 거고 아니 우리 그 망고쌤님도 서울에 사시잖아요 재개발. 그러니까 내 얘기 투자 관점으로 보면은 그 지금 그 후기 재건축 네네. 관리처분인가 나고 전후에 있는 거나 맞아요. 나는 거 이주하고 있는 거 네. 이런 거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그런 좋죠. 거가 네. 상당히 좀 좋지. 신축이 떴으니까 이제 신축이 될 걸 이제 될 거나 아니면 입지 좋은 구축이 뜨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지금 순서가 딱 그대로 가고 있는 건데 뭐. 맞아요. 오해를 좀 풀어주십시오. 야, 망고쌤 오피스텔 새 채 산 거 아니냐? 오피 산 거 아니고 저는 오피 싫어하잖아요. 아시겠지만 네. 저는 아파트 월세 받기 위해서 아파트 두 채랑 상가 한 채를 네. 샀다. 예,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취득세가 지금 중과가 안 풀렸는데 어떻게 산 거냐에 대해서 궁금하시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쵸. 생각이 좀 다른 게, 보통 주택은 1.1에서 3.3인데, 비주택은 4.6이잖아요. 4.6. 그래서 4.6인 걸 안 살라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차피 다주택이기 때문에 3.3은 절대 안 되고 10이냐 13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택으로 하면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4.6인 것들을 주로 노린 거고, 4.6이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있어요. 중간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샀죠.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되게 등치가 큰 것들인데, 84를 사면 프리미엄이 5억, 59를 사면 프리미엄이 6억. 근데 등치가 되게 큰 것들은 프리미엄이 1, 2억짜리도 있거든요. 차라리 나는 그 프리미엄을 조금 주고 사고, 취득세를 조금 더 내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이익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등치 큰 거를 산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잘 활용을 하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초기 투자 비용은 9억 정도 들었고 나중에 이제 월세로 놓으면 지금 기준으로도 1,000만 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게임 끝났네요? 게임 끝났지. 뭐 유튜브 왜 찍어요? 그냥 양도하시죠 유튜브. 그게 이게 생각이 틀린 게 자 아니 최 대표님은 제 말 이해할 거야 저거. 아니 이건희는 그러면 20대에 그만뒀어야지, 그지? 아니 거기는 고용 인원이 몇십만 명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도파민이 안 나와요.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게 꿈이었을 수도 있는데 막상 1,000만 원을 받으면 도파민이 안 나와. 아 그래요? 그 굴레를 못 벗어난다니까. 아니 대표님도 맨날 이렇게 조식하고 안을소에 사시고 이러는데 왜 돈을 벌어?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그냥 앉아서 유자적하면 되지. 아, 여기는 그냥 그런 말 하면은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잖아. 이게 만족이 안 된다니까. 벌어본 사람들만 아는 게 있어. 그 물건은 어떻게 그 좋은 물건을 잡으신 거예요? 이 시국에 왜 샀냐 이제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그 서울에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재개발 물건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거를 밤새 싹 다 분석을 했죠. 와. 이제 그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있는 것들만 싹 분석해가지고 다 하나씩 까본 거예요? 구역별로? 다 까본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제일 프리미엄이 적은 게 뭐냐.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막 좀 공부하신 분들은 뭐 프리미엄이 얼마고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고 시세가 얼마니까 얼마가 남겠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그 엄청 등치 큰 거는 피도 되게 작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중간중간에 가다가 보면은 설계가 변경되면서 평형 신청을 다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기존에는 그냥 평범하게 신청해놨는데 이게 설계가 변경되면서 재분양을 하면서 이거를
평형 변경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서 크게 돈을 튀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재개발은 되게 변수도 많고 재밌는 게 되게 많아, 파면 팔수록. 근데 그걸 어떻게 캐치하셨어요? 그거 이제 전부 다 싹 털어가지고 보고 그동안에 경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입주권은 수십 개는 그래 해봤는데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가 있잖아. 그런 걸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거 있잖아. 공동주택, 다세대 빌라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칸짜리 그게 관평이 제일 잘 나오잖아. 그게 땅 한 평에 1억 정도 나와요. 간평이 땅 한 평에. 되게 비싼 거 비싸잖아요. 그죠? 2024년에 간평하는데 1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1억 정도 실제는 나오고. 근데 이게 20년 전에도 1억이었어요. 매매할 때. 그래서 더 했어요, 더. 그치, 냈지. 쪼개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활용하는 방법이 다 있는 게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이주비를 100% 이상을 줘요. 간평에 100% 이상을. 그러니까 10억짜리 갖고 있으면 13억, 15억씩 이주를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또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 어떻게든 사가지고 그 이주비 대출 받아갖고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이야기는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이렇게 재개발은 이렇게 변수도 되게 많고, 연구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구멍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밤새 며칠 밤을 새가지고 다 분석했고, 그 다음에 제가 관심 가지는 구역들 한 대여섯 군데를 일주일에 3-4번씩 갔어요. 그래서 분석하고 유튜브 보고 찾고 부동산 소장님들하고 이야기해보고 내가 생각한 거 나가서 실제로 확인해보고 하면서 전략을 짠 거지.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러니 부동산 하는 사람이 투기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이 소리 노력이나 이렇게 해봤어? 나의 반의 반이라도 해봤으면, 해보고 그런 소리 했으면 하면은 막 대놓고 개소리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부동산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한 달 이상 매일 1-2시간씩 공부해 본 사람이 있나.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가 개소리 같으면 그러면 관상은 과학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지 말고 논리적으로 예를 들면 논리가 없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 사람. 저는 그런 댓글은 한 번도 안 달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건 댓글은 없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제일 많이 나온 게 관상은 과학이다. 진짜요? 내 거 말고 이제 네이버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댓글을 다시는데 논리가 있으면 서로 반박을 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도 공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댓글에 그냥 웃기고 있네, 개소리하고 있네 이러면은 그냥 댓글 다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한테 편승하는 사람들은 기분은 좋고 하지만 발전은 없어. 감정만 소모하는 거지. 반대도 마찬가지야. 근데 뭐 당신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은 이래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댓글을 달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내가 달거나 다른 사람 달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걸 보면서 공부가 되잖아.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되는 거잖아. 정반합 아니야. 서로 싸우면서 커지는 거잖아. 싸우는데 그 메신저 말고 메시지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난 되게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욕만 나는 거야. 논리나 이런 거보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다못해 인구가 소멸 하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생기잖아. 근데 이제 네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면은 밑에다가 뭐라 그래요? 맞아 크크크크크크크 이런 거 넣으면 뭔 토론이 되냐고. 발전이 있냐고. 감정겁이 하는 거지. 안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생각이고 존중할 수 있는데 주식이든 미장이든 국장이든 부동산이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열을 올리고 열심히 하는 거가 있으면 최소한 그 사람들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노력은 해보고 판단하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지. 민주당의 정책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물론 그 각각의 포지션에서도 전부 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뭐 무주택자는 뭐 집을 사시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시니까 측면에서 이제 집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1주택자나 이제 뭐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이제 상업지로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주택자나 이제 법인으로 하신 분들은 조금 주택수를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냐. 왜냐면 또 주택수를 또 줄이고 또 현금을 좀 비유하다 보면 또 언제 또 기회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 또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원래 이제 계획과 또 현실과 결과는 또 달라지는 거니까 뭐 문재인 정권도 뭐 집값 잡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역효과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일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현금 살포라든가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결국은 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쉽게 집값이 뭐 반토막이 나거나 잡힐 거라고는 보지 않는 경향이 큰 편입니다. 다만 이제 세금 때문에 그걸 어떻게 출구 전략을 잘 짜서 이제 좀 나올 거냐, 이게 좀 관점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좀 체크하시고 이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래서 뭐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이게 좀 어수선할 때 사는 게 맞아요. 오히려. 왜냐면 이게 분위기가 좀 올라오면은 이제 금매를 잡거나 내 기회가 없고 좋은 매물을 고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좋은 거 많이 골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어수선할 때 사는 게 맞다. 이제 다만 좀 너무 무리해서 사시는 것보다는 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잘 따져보고 좀 이렇게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장기 뭐 혹시 변동폭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번 또 2020년 막차를 놓치고 나면은 또 뒤에 후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래서 저도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무주택은 집을 사야 된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장기 실거주할 수 있다 생각하는 집을 사고, 혹시 투자로 산다 하더라도 그런 집은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은 뭐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되고 갈아타기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가능하면. 그리고 이제 다주택이 문제죠. 마찬가지로 법인도 문제고, 이쪽이 나중에 집중 타겟이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막 벌려놓으신 분들이 정리하고 1주택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월세? 장기적으로 월세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요. 특히 저는 중요한 게 이거라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라는 거의 힘이 생각보다 세다고 보거든요. 세다고 보기 때문에 정권이 시장의 가격을 일시적으로 누를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다 생각해요. 그게 결국엔 돈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지, 돈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지, 이게 정부가 주물럭주물럭 한다는 게 뭐냐면, 주물럭주물럭해서 돈이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돈을 줄이면 제일 먼저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먼저 날아가는데,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이 보합 상태일 때는 정부의 역할이 되게 커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이 집이 보합이니까 이복현 씨의 말을 주목하고, 그다음 한국은행에 주목하고, 정책이 주목하고 이러는 거지. 지난 정권 때 그렇게 다주택자를 때리고 주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두세 배씩 올랐지 않습니까? 뭔 짓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세지면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장을 완전 죽이고 말살하는 정책으로 가면 바뀔 수도 있겠죠. 돈을 줄이고 경제를 후퇴시키면 되겠죠. 그거 할 수 있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는 살아남고 무주택이나 1주택은 빨리 사거나 좋은 데로 가셔야 된다. 강력하게 권고한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건 순간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정권은 짧고 인생은 길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산다 그러면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대로 슈퍼사이클이 올까요? 당연하죠. 슈퍼사이클. 서울은 슈퍼사이클이 안 올 수가 없죠. 금리도 최소한 2, 3년 내려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물량은 40년 내 최저인데 어떻게 가격이 안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되든 윤석열 씨가 되든 그 사람들이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돈의 총량이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비크에다 물을 따르는데 수익이 안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익이 안 올라가려면 이게 비크가 커지면 되거든요. 그게 신축을 많이 져주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이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제 와가지고 오세훈이 몇 년 열심히 했는데, 오세훈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앉으려고 서울시를 엄청 밀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고, 이 씨 뿌린 게 오세훈 시장의 다음 시장, 다다음 시장 돼야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이야기지. 최소한 3, 4년은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안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물가까지 오른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도를 생각하시는 거, 그때 생각해도 된다. 정권이랑 큰 문제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는 이제 더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면 이제 할 게 없는데, 그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 네. 정리 안 되는 거, 지방 거, 01, 많잖아, 옛날에. 나도 물린 거 있거든.
그런 것들이 2, 3년 뒤에 지방까지 올라오면 그때 초로의 매도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 월세 세팅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누차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역전세도 있었고 또 임대차 갱신하고 나서 바로 나간다는 세입자가 있으면 사실 골치 아팠던 것도 있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월세는 보증금이 낮으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세팅하시는 것도 뭐 방법이죠. 처분할 거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투자자니까 뭐 뭘 할 거냐, 이제 뭘 할 거냐 이제 관련했을 때 저도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 좀 하고 있는데. 아니 뭐 네이버 20%?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이버는 지만 수익이 한 20% 났고요. 그다음에 국장에서 20%면 엄청난 겁니다. 국장에서. 근데 두산은 56% 났어요. 오. 58, 거의 60%. 두산. 근데 두산은 사실은 제가 발굴한 종목은 아니고요. 네. 64%네, 64%. 64. 두산, 64%. 형님이네. 달라. 형이에요, 형. 확실히 형이야. 확실히. 근데 이제 두산은 제가 발굴한 건 아니고 모 유튜버가 두산에 전 재산을 투자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전 재산을 투자한 유튜버 있거든요. 유튜버 보고 산 거네요. 네, 그냥 유튜버 보고 샀는데. 유튜브 보고 집 사지 말라고 했죠. 아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주식 샀는데 괜찮아. 감사. 그래서 이거는 64% 났는데 이제 일부를 또 이제 제가 이제 찾고 이제 그 이익 난 것만 지금 내둔 상태라 사실 뭐 거의 뭐 수익 실현을 한 상태고. 달달하시겠습니다. 이거는 괜찮고 그다음에 네.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발굴한 종목이에요. 네이버 농심은 제가 발굴한 종목인데 이제 농심은 왜 발굴했냐면은 그거 아세요? 혹시 그 농심에서 불닭볶음면처럼 나온 게 있어요. 라면? 라면 뭐죠? 투움바. tumba 맞아요. tumba라고 안 드셔보셨죠? 안 먹었죠. tumba 안 라면? 먹어요. tumba 그게 이제 했는데 그게 사실 삼양이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이제 난리가 나서 이제 삼양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농심도 그 투움바가 뜨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샀는데 최근에 이제 광고도 하고. 조금씩 좀 이제 해외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만약에 불닭볶음면처럼 뜨면은 근데 불닭볶음면보다는 좀 덜 매워서 저는 맛이 괜찮더라고요 투움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좀 농심을 좀 샀고 원래 농심이 또 라면에서는 제일 강자잖아요 신라면에서 근데 이제 삼양이 너무 떴는데 농심은 좀 많이 안 뜬 것 같아서 이제 대체제로 사봤는데 네, 여기는 아직은 뭐 이렇게 수익을 난 건 아니고 이제 뭐 마이너스 한 2, 3% 크진 않고 그냥 와.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 마이너스이긴 하고요. 삼성전자는 뭐 근데 장기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40%. 테슬라 40%. 이거는 이제 그 일론 머스크 쪽 이제 바로 이제 그 트럼프 되면서 바로 직후에 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올랐는데 지금 거의 뭐 최고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상황 봐서 좀 일단은 매도하고 이제 1분만 남겨놓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것도 한 40% 수익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는 요새 많이 사진 않았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8%긴 해요. 근데 뭐 이것도 뭐 장기로 보는 거니까 이런 건 이제 계속 정리식으로 투자하는 거고. 근데 저도 이제 요새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한 번에 매도하고 이런 거보다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수익이 나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 어쨌든 이게 왜냐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 돈을 찾았으니까 근데 오르잖아요? 그럼 너무 배가 아픈 거야. 맞아요. 그래서 너무 오르니까 배가 아프니까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큰 돈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물려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 일부가 있으니까 올라도 괜찮은 거예요. 올라도. 배가 좀 덜 아파. 그렇죠. 배가 덜 아파. 그리고 떨어지면 신나. 왜냐면 이미 이익 실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구나 이런 좀 깨달음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이제 분할 매도해서 일부를 남겨놓으시면 올라도 기분 좋아요. 왜냐면 오르니까. 떨어지면 더 좋아요. 왜냐면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마인드 컨트롤. 근데 주식이 이제 힘든 이유가 내가 올랐어도 만족을 못 해요. 왜냐면 내가 이거 1,000만 원 넣었는데 이 정도 됐는데 내가 3,000만 원 넣었으면 3배로 벌 텐데 이런 생각이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꾸 돈을 넣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점에서 물려서 이제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반대로 또 분할 매수하게 되면은 떨어질 때 이제 산다는 게 사실 말은 쉽지 이게 행동에 옮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금액이 분할로 사게 되면은 또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로 또 이제 이게 단가를 좀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오르면 또 수익이 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럼 다주택자들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하고 주식으로 갈아탈까요? 네, 저는 이제 또 제가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좀 비교해 보니까 물론 이제 해외 주식은 이제 그 세금을 붙잖아요. 24% 이제 붙는 것도 있는데 근데 보니까 진짜 그 해외 주식이 보니까 변동폭이 훨씬 덜하긴 해요. 테슬라도 보니까 우리나라 변동폭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해외 주식은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떨어져도 뭐 요 정도 떨어지고 그냥 그래도 꾸준히 오르는 편인 것 같아요. 변동폭이. 그래서 이제 아마 해외 주식 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국내 주식을 좀 이제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으로 좀 늘리려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소금빵 사업을 정리하시고 나서 네. 그 안색이 엄청 좋아지셨. 내가 풀가동되고 있어 지금. 내가 풀가동되고 있어. 아, 내가? 그래서 이제 막 주식도 잘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아, 뭔가 스트레스 이제 많이 뭔가 받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시 펴지는 느낌? 그러니까 소금에 절여져 있다가 그렇죠. 이제 막 소금이 밀가루에 절여져 있다가. 그치 소금하고 밀가루에 절여져 있다가 네. 이렇게 그거 확 살아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아무튼 좋아졌고 요즘 아무튼 되게 좀 보기가 좋습니다. 아, 그래서 다행이네요. 또 내용에 힘도 딱 들어가고 메시지도 명확하게 딱딱. 딱 힘을 실어가지고 자신감. 근데 제가 볼 때 뭐 돈 벌 수 있는 건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사업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뭐 돈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비트코인으로 좀 그러니까. 오. 거의 100% 지금 수익률. 오. 제가 강력 추천했거든요. 7천만 원일 때부터 야 나는 물렸지만 너는 들어가라. 나는 물렸지만. 저는 반도체에 물려있으니까 못 빼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야 코인 무조건 지금 들어가라 그래. 지금 1억 4천. 제가 볼 때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얼마든지 노력하고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예 애당초 이제 눈을 막고 귀를 막으니까 이제 안 들릴 뿐이지. 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잘 보고 하시면은 충분히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을 거다. 근데 그걸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 경험했으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진리는 것 같아요. 항상 기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진짜 천상 투자자예요. 지금 상황 안 좋을 때 이렇게 사셨죠? 주식 투자 자기 나름대로 기준 하고 맞춰갖고 하고 있지. 보면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렇죠.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또 나는 맞아요. 솔직히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결국에는 금리가 몇 년 동안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많아질 거고. 그렇죠. 돈이 많아지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할 건데 결국에는 장기로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중력하고 같은 건데 그 막 땅에 땡기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중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용과 반작용처럼 그 벗어나려고 노력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꾸준히 인플레이션보다 수익을 더 낼 수 있고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남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게 자산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 또는 한쪽만 좋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자기한테 맞네 안 맞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자산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근데 그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꾸준히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라면 나는 오케이인데 에이 저 새끼들은 투기꾼들이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다 탔고 편하게 노력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잘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의 노력은 안 보고 결과물만 보고 공격하는 그런 식이라면 혹시 그런 식이라면 그거는 되게 잘못된 태도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든 뭐 일이든 뭐 간에 남들보다 더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 돼야 되는 게 그게 나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이 맞는 세상이라 생각해요. 그냥 누워서 남탓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 그 세상 탓하고 뭐 이렇게 뭐 정치 탓하고 경제 탓하고 뭐 이러다 보면 사람이 바뀌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남들보다 좋으려면 남들보다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서 성과를 얻는 거잖아요. 네. 그죠? 리스크도 뭐 감수도 하고 때로는 그런 거잖아. 근데 그게 다 뭐 남들이 돈 버는 거는 다 남 탓이고 경제 탓이고 정치 탓이고 이렇게 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일을 바꿀 게 없잖아. 남 탓이니까. 남이 다 잘못한 거니까. 근데 내가 안 바뀌는데 지금의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미래의 내가 바뀌겠어요? 저거는 불로소득이야.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우리나라가 적어도 노력하는 사람이 좀 더 대우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일을 안 할수록 더 이익이 되는 식으로 가면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만다. 우리는 왜냐하면 천연자원이 없잖아. 가진 게 없잖아, 나라가. 무역이나 일하는 거, 열심히 사람들로 일해가지고 버틸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람들한테 점점 일을 안 할수록 또 이익이다 생각하고 일을 하면 세금 많이 때리고 이러면 우리나라는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게 제일 위험한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네. 노력을 하고 네. 열심히 발품 팔아가지고 땀 흘리고 해서 그쵸. 좋은 물건을 잡고 네. 자기 일도 열심히 할 것인지 네. 아니면 탄핵봉 흔들면서 네. 기본소득 100만 원 받을 건지 그렇지. 결정하십시오.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이렇게 양쪽에 있는 것 같고 그 중간 정도 있잖아요. 사실 내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거든. 회사를 다니거든. 근데 이제 회사 다니는데 모두 알아.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잖아. 근데 월급 버는 거 말고 다른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는 건지 나는. 월급 외에도 막 월급이 충분히 많았고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벌어. 그러면 그것만 열심히 해도 돼.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은 월급만으로 부자가 안 된다는 거, 노후가 준비가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 월급 받는 거 말고는 아무 활동도 안 해. 노는 거밖에 안 해. 그러니까 당연히 그 평범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요. 아까 또 말씀하시면 네. 사실은 뭐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노동소득으로만 잘 사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소득으로만 하려면 그냥 제조업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진국일수록 이제 금융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서비스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사실 불로소득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노동소득으로만 또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소득으로만 부자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노동소득은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는 게 리스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수익이 큰 거고 그만큼 데미지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를 이런 리스크를 감당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자가 저는 못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본인들이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로소득이라는 말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리스크나 그렇다고 우리가 또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동산 투자할 때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저도 주식 투자하면서도 엄청나게 또 노력하고 부동산 투자하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불로소득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스크를 져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부도 물론 중요해요. 공부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공부는 뭐든지 해보는 거예요. 직접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조금씩 해보면서 이제 실력을 쌓는 거고 부동산 투자도 조금씩 해보면서 실력을 쌓는 게 진짜 공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으로만 보고 교육만으로 보는 교육은 사실은 이제 교육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육만 듣다가 또 오히려 투자를 못 하신 분들 많아요. 의외로. 왜냐면 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끝이 없거든요. 사실은 공부에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 결정을 못 하시는 분도 많이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냥 실천해라. 실천해라. 당장 주식을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당장 부동산을 사보는 것도 괜찮다. 물론 무조건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은 리스크를 내가 안을 정도의 그 정도에 감안하고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직접 부딪혀봐라. 그렇죠. 예. 그 메시지를 꼭 하고 싶어요. 직접 소금빵 창업을 해봐라.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후회는 안 해요. 했으니까 더 얻는 것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보이는 것도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또 깨달은 것도 많고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저는 올 수 있다고 봐요. 비싸게 주고 배운 거죠. 그렇죠. 비싸게 주고 배운 저도 그렇고. 후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두 분 다 카페 경력자다. 카페 망한 경력자들. 망한을 붙여줘야 되는데 망한을. 근데 저는 그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해요. 이게 한편으로는 물론 실패한 건 맞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뭐 에피소드, 작은 에피소드인 거고 그걸로 통해서 또 제가 또 단단해진 것도 있고 또 배운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앞으로 또 도전하실 생각이 그건 아니지만 모르죠 뭐 또. 그렇지 모르지. 아니 나는 돈은 손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거 끝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사업자 등록증을 있잖아요. 액자 해놔가지고 벽에다가 한참 동안 붙여놨어요. 아 진짜요? 끌어놨어요. 다시는 하지 말자. 다시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비싼 수업료는 냈지만 그게 진짜 배운 게 많았다. 그쵸. 인생에 배운 게 진짜 많았어. 프랜차이즈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자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그냥 좀 원리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군가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한 부산물이 생기는 거고 그 부산물을 사람들이 누리기 때문에 좀 더 부산물을 누리는 거지. 남들이 다른 거에 쌓아놓은 거 위에서 또 우리가 돌을 쌓아놓기 때문에 항상 처음부터 다시 쌓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윤택한 이유는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난달보다 조금 덜 일하지만 더 많이 버는 이유는 세상이 되게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거거든. 결국에는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건 누군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세상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쟁이는 왜 부자가 될 수 없냐 하면
자기 혼자, 자기만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자가 되려면 자기 부를 위한 노동이 많아지면 되는 거야. 근데 월급쟁이들은 자기 부를 위한 노동이 자기 한 명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평균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지, 길게 보면. 그러면 나의 부를 위한 노동이 많아지는 방법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투자예요. 회사에 투자하면 그 회사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버는 사람들이 그 벌은 돈을 가지고 오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보다는 두 개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물론 뭐 선택은 잘해야겠지만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평생 월급만 받고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평생 월급 받는 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세상탓만 하고 있으면 그냥 세상이 너를 버리는 거지.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저는 투자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부동산도 해보고, 코인도 해봐야 되는데, 다만 부동산은 변동성이 약하고 변동성이 적고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거 하나 있으면 주식이나 코인 망해도 한 대에 앉을 일은 없잖아. 길에 앉을 일은 없잖아.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시고 주식이나 코인도 하시면 그러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맞아요. 드리는 겁니다.